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전현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과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되며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마른다 시간에선 오전 9시 뉴스, 뉴스큐브 그리고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권고했으며 유럽 국가들이 일시 중단했던 접종을 계속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발생하고 시간은 좀 지났지만 피의자 소환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서울 아파트값과 전세값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 보도된 코로나19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9일 오전 9시 뉴스에서는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권고했으며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면서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유럽 국가들이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음을 전했습니다. 에머쿡 유럽의약품청장은 위원회가 분명한 과학적 결론에 도달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에머쿡 청장은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이라면 내일 당장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백신과 매우 드물지만 특정 혈전의 관련성을 명확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며 백신 정보에 혈전 등 위험성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유럽연합 EU 내 의약품 및 백신의 평가와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유럽 국가들은 유럽의약품청이 결정을 환영하며 접종 재개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유럽의약품청과 WHO가 한 목소리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접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오후 뉴스큐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물량을 두고 유럽연합 EU와 영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EU가 코로나19 백신 수출을 언급하며 위협하자 영국은 벼랑 끝 전술이냐며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의 영국 수출 차단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최근 영국의 본부와 공장을 둔 아스트라제네카가 EU에 공급할 백신을 줄였고 이 때문에 EU에서 영국으로 수출된 백신 물량에 비해 영국에서 EU로 들어오는 물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 공급량이 줄어들자 EU는 현재로서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백신 생산국인 영국으로의 수출 물량을 그들의 개방 수준에 맞추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백신은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동안 영국 정부는 백신 수출을 막은 적이 없다면서도 영국 생산 물량은 국내에 우선 공급한다는 점은 확실히 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대유행 내내 계약된 공급량을 줄이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덜 민주적인 국가들이 이런 벼랑 끝 전술을 쓸 때 영국이나 EU가 반대했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EU는 영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역외로 수출할 때 회원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호주 수출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고 사망사고까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의 후기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의료진이 작성한 글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들이 전부 의료진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했고 와전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우리 정부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 발표가 있었고 유럽 각국에서도 안전성을 검증하고 다시 접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위 보도들은 백신에 대한 유럽의약품청의 검증과 유럽연합 각국의 태도를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하였습니다. 명확한 보도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백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록 혈전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는 하지만 위와 같은 각국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백신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접어야 한다는 보도의 모습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물량 확보를 두고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각기 전술적인 마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백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보입니다. 지난 3월 19일 오전 뉴스 리뷰에서는 LH땅 투기 의혹이 나온 지 17일 만에 피의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LH땅 투기 의혹이 나온 지 17일 만에 피의자 소환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핵심 인물인 이른바 강 사장 강모 씨를 포함해 복수의 인물이 경찰에 출석했으며 세종시 투기 수사를 위해 지역 경찰청 두 곳이 거의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차를 몰고 경찰에 출석한 LH 부상 담당 직원 강모 씨가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돌아가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첫 소환 대상인 강 씨는 수사선상에 오른 LH 전현직 직원 15명 중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면서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발표된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들였는데요. 가족과 동료까지 동원해 땅을 사 가장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흥시 일대에서 산 땅만 10필지로 땅값은 6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땅이 많아 지역에선 강 사장으로 통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LH 내부 기밀을 이용했는지 집중 조사하며 동시에 다른 LH 직원들도 함께 불러 땅 투기 혐의 관련 조사를 벌였습니다. 세종시 투기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지역 경찰청 두 곳이 같은 날 한 곳을 압수수색하는 보기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세종경찰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와 세종시의회 사무처 등 4곳의 수사관을 보내 스마트 국가 산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충남경찰청도 세종시 공무원 투기 혐의 조사를 위해 세종시청과 시내 공인중개업소 등 8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경찰은 세종시청 공무원과 토지 매입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정부 세종청사 행안부 직원의 PC도 압수했음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관련하여 토지 거래를 한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28명을 추가로 적발했는데요. 이와 별도로 청와대 경호처 직원 1명도 특이심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3기 신도시와 연관된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2차 전수조사에서 신도시나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사람은 28명이고 이 중 투기 의심자는 23명입니다. 최청원 정부합당 조사단장은 투기 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 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광명시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산, 시흥 순이었는데요. 토지 거래 외에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이었습니다. 합동조사단이 이들의 거래 내역과 함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자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관 이하 직원과 가족에 대한 청와대 자체 전수조사 결과 투기심 사례로 경호처 과장급 직원 1명이 적발됐는데요. 형이 LH 직원이었습니다. 경호처는 곧바로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위법성 판단을 맡기기로 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 중에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도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 3건이 있었지만 투기로는 의심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는데요.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자료 역시 특별수사본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은 상황에서 자기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국민들의 마음에는 공분이 일고 있을 텐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 행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행위를 파헤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 총리는 차명거래 등 불법행위 규명을 위해 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경남 진주 LH 정문과 LH 서울지역 본부 등에서는 집회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 소환과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이 보도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늦게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한 추가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가의 공정함에 대한 큰 오점이 남을 것이라는 점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계속될 것이라는 강한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 뉴스 1번지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전셋값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뉴스 1번지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서서히 둔화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사례는 지난 1월 18%에서 지난달 24.9%로 늘었고 이달은 지난 17일까지 38.8%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이사 대책 발표 이후 6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는데요. 전셋값 역시 안정세로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전셋값은 전주 0.10% 대비 오름폭이 절반으로 축소한 0.05%를 기록했으며 특히 강남과 서초 등 강남 3구 지역은 매물이 쌓이며 상승폭이 0.01 내지 0.02%로 낮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나름 안정되어가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사례를 퍼센트로 대비하여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보도해 주었긴 합니다만 실제 매매나 전사의 경우 구체적인 가격 제시를 통해 변동폭을 보여줬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시원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수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21일 여의도 풍향계에서는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과 한 주간 기업 소식을 전하는 기업 기상도에서는 판세 굳히기에 나선 기업과 돌풍을 만나 흔들리는 기업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기업 기상도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맑은 기업은 네이버와 신세계를 소개했습니다. 두 기업은 미 증시 상장으로 5조 원을 확보한 쿠팡에 맞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1월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갑자기 만나더니 2달 만에 2,500억 원 지분 교환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신세계 외에 물류 강자인 CJ와도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쿠팡은 플랫폼부터 물류까지 다 하는 신진 세력인 반면 네이버와 신세계, CJ의 삼각 동맹군은 모두 삼성에서 갈라진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다음 맑은 기업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빅3를 소개했습니다. 단 2달 반 만에 수주액이 10조에 육박해 중국을 멀찌감치 따돌렸고 아직 1분기인데도 작년 1분기 수주액의 4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5월쯤부터는 중동발 액화 천연가스선 수주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환경 규제로 황배출 적은 가스 추진선 발주가 급증했고 이런 배는 값도 더 비싸기 때문에 이중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어 흐린 기업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인데요. 세계 2위 전기차 강자그룹인 독일 폴크스바겐의 배터리 전환 선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존 사용하던 LG와 SK의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중국의 주력 각형 배터리 위주로 전환하고 생산도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요. 세계 정상을 노리던 K배터리가 거대 시장 하나를 잃을 위기에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범기업으로 떴던 오뚜기인데요. 중국산 미역 적발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논란까지 재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역 제품에 중국산 혼입 의혹이 제기돼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까지 다시 제기됐다고 합니다. 다음 순서는 정치적 이슈를 다룬 여의도 풍향계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후보들은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 경쟁이 아닌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라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먼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보상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퀴즈라는 맹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맞받아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피해자와 관련해 미흡한 사과만 되풀이한다며 더불어 가해당이라고 맞받아쳤다는데요. 당 지도부는 공방에 가세하며 화력을 보탰다고 합니다. 후보들 또한 갈수록 입이 거칠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는
MB를 연상시키는 낡은 행정으로는 서울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고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을 나치 시절 선전 전문가였던 괴벨스 같은 괴벨스 집단으로 정의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네거티브 공방은 부산에서도 뜨겁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한 LCT 특혜 분양 의혹에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형준 후보는 여당이 근거 없는 흑색 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선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여당은 총력을 다해 관권 선거, 공작 정치, 흑색 선전에 나서고 있다고 전합니다. 여야의 고발전에도 불이 붙었다는데요. 오세훈 후보 측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박영선 후보 측 비서실장을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고발하자 민주당도 맞고발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박형준 후보 측이 박 후보 배우자의 딸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선거에서 열세에 처한 후보가 흐름을 바꾸는 수단으로서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만 되려 국민들에게 실망을 쌓거나 화근이 될 수도 있다고 전합니다. 실망을 쌓을 수도 있고 근거 없는 걸로 밝혀지면은 화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상대방을 때리고 그 반사 효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네거티브 선거 방식보다는 정책과 공약에서 경쟁력을 보여야 선거에서 이긴다는 공식이 정착되도록 유권자들은 남은 기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박수빈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 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인상 깊었습니다.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네거티브 공방의 악순환을 지우고 정책과 공약을 통해 경쟁하는 이상적인 선거가 자리 잡기 위해 유권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수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President Biden plans to complete a North Korea policy review in the weeks ahead in close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Japan, with other key partners. My counterparts, if you forgive me, I'd like to the United States committed.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오 헬스 최근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미중 간 첫 고위급 대화가 열리는 등 바이든 시대의 동북아 외교전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 전략을 펴왔던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미중의 동북아 외교전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방한하고 우리 측 장관들과 2+2 회의를 갖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요. 첫 순방지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찾은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국들, 특히 북한과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조명을 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는 지난 18일 2+2 회의 뒤 채택된 공동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내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습니다. 또한 공동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미국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향해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 간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배경에 대해 우리 언론은 미 국무부의 발표 내용을 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동맹들과 관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는 폭넓은 글로벌 이슈에서 삼각 협력 활성화는 물론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확대된 한미일 협력 증진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일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보도합니다. 북한은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 대해 동아일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노동신문의 담화를 인용해 보도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남한을 향해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보도합니다. 경향신문 또한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담화를 인용해 전합니다. 네. 또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지난 22일 연합뉴스는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전합니다.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은 미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 평화 발전에 초래한 손해를 반성해야 한다는 게 모든 국제사회의 생각이라면서 일방적인 괴롭힘과 타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고 양국 장관의 말을 전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한미 외교국방 장관의 공동성명과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바이든 정부의 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한 배경, 이에 따른 북한과 중국의 반응 및 움직임 등을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외교전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에 알래스카로 향해서 처음으로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도 열렸습니다. 이 첫 회담에서의 분위기도 궁금하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는 어떨 것이다. 이런 전망 언론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회담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 간의 고위급 대면 회담입니다. 이 회담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셀리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의 양재치 공산당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이 시작하자마자 미국이 먼저 중국을 향해 포문을 열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신장, 홍콩, 타이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 등 중국의 행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국을 몰아붙였습니다. 네. 그러자 중국의 양체스 공산당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미국은 소위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남용해 정상적인 무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만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갈등을 추구하지 않지만 힘든 경쟁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원칙과 국민 그리고 우방들을 위해 서 있을 것이라며 언론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적대적인 상황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응수합니다. 결국 어렵게 성사된 미중 고위급 회담은 분명한 견해 차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와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외교 전략에 대한 전망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일보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인도 태평양에서의 긴장이 높아지는데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인도 태평양 전략과 외교를 조율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여기에 한미일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해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지난 18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전합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부풀리고 있는 중국 위협론이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정치적으로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봉쇄를 위한 아시아 동맹과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며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반중국 봉쇄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일본과 대조된다며 한국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우리 정부가 각 분야에서 대립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을 다차원적으로 협력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복잡하고 힘든 숙제를 안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종합적이고 정교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된 미중 관계와 동북아 외교에 필요한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 정부 종합적이고 또 정교한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미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동안은 사실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해왔던 게 우리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바뀔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더라고요. 언론에서 조명하고 있는 부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난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동맹체제를 그 중심에 두고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미국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일본, 호주, 인도를 규합한 쿼드 확대이며 한국 정부의 쿼드 참여 여부는 미중 관계와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입니다. 동아일보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의 칼럼을 전합니다. 김 교수는 5년 만에 개최된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끝났다며 미국의 입장은 한미 동맹이 대북 견제를 위해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한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협력 체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최근 쿼드 정상회의에서 볼 수 있듯이 쿼드 국가들 간의 협력 아젠다에는 군사협력이 빠져 있다며 우리 정부는 쿼드에 대한 향후 중국이 민감해하는 군사 부분의 협력은 보류하면서 기타 분야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네. 경향신문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말을 전합니다. 문 이사장은 미국은 한 번도 우리에게 쿼드 플러스 참여를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며 언론에서 쿼드와 쿼드 플러스를 대중견제 블록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인도의 경우 쿼드가 군사적 목적이라면 참여하기 힘들다며 중국과 각을 세우면 당장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할 것이며 그럼 인도 안보에 위협이 생긴다며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을 전합니다. 이처럼 일부 언론은 반중연대 안보협력체인 쿼드 합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더 큰 국익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가입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이에 반해 다른 언론은 쿼드 정체성의 문제와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으며 중국과의 오랜 관계 또한 중요하다면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은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쿼드의 정체성과 쿼드 참여 여부에 따른 국가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보도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 외교 셈법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보도 태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 인도, 호주까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를 열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있어 우리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우리 정부의 절묘한 균형을 요구하면서 세력 균형 이론이 냉혹한 국제 질서 현실에 적용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미중 패권 경쟁을 객관적이며 냉철하게 다차원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언론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의 필요성의 부각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과의 다차원적인 협의와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대안 마련 등 다양한 취재 보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언론은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인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등의 협조를 받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취재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은 격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변화에 대해 각 언론사의 국제부의 취재 보도 확대와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한중일 언론사 간의 공동 취재와 보도의 협업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풀이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